집안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죠. 저희 친정은 그야말로 흥생흥사. 흥이 있으면 살고 흥이 없으면 죽는 집입니다. 일단 집에 식구가 3명 이상만 되면 다른 집에서 오늘 집 손님이 많이 오셨나 봐요 라고 할 정도로 시끌벅적하고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명절이 오면 일단 저희 아파트의 모든 경비분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술병이 재활용으로 나오거든요. 이사 오고 2년쯤 지난 후부터는 명절이 다가오면 아예 저희 집 전용 마대자루를 10개쯤 모아두고 결연하게 술병이 나오기를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술병만 모아서 팔아도 한 달치 관리비는 너끈히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끄럽게 흥 많게 노는 집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놀면 다른 사람도 뭔가로는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비 아저씨들은 저희가 내놓은 병 팔아서 쏠쏠이 용돈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이웃집들은 두둑한 갈비에 각종 음식, 상품권을 받는 재미에 저희 집 잔칫날을 같이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소위 인싸라고 하죠.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인싸 중에 인싸시거든요.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 2~3명 정도 엄마 아빠랑 10년지기 친구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 아빠가 그날 오전에 오픈하는 슈퍼에 줄 서 있다가 앞뒤 줄 선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집까지 데리고 와 밥 먹고 떠들며 놀고 있었던 거죠. 사실 뭐 놀랍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흔한 일이었거든요. 여튼 저희 집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 모든 집안이 생일잔치를 한 번 하면 1박 2일 동안 몸살이 날 정도로 놀고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특이하고 이상한 거였더라고요. 반면에 제 시댁은 정말 적막강산 고요함 자체인 집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머님 아버님하고 인사를 드릴 때였어요.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음식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 높은 목소리로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라고 소리를 확 질렀는데 세상에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던 두 분이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손에 드셨던 물컵을 떨어뜨리셨고 이후에도 인사도 잊은 채 눈만 껌뻑껌뻑 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그날 시부모님은 저를 보며 한 가지 생각만 하셨대요. 어쩜 쟤는 밥을 저렇게 다 먹으면서도 저렇게 많은 얘기를 끝없이 할까 하고요. 저희 결혼식도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역대급으로 아이러니한 결혼식이라고 두고두고 제 결혼식을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무슨 편갈라 드라마 찍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 쪽은 혼주서부터 친척, 손님까지 기본적으로 옥타브가 2~3개는 넘나듭니다. 깍! 어머나 세상에 이런 추임새는 너무 흔하고요. 제 결혼식인데 자기 결혼식인 양 울고 웃으며 즐기는 사람이 100명도 넘었죠. 기본적으로 몹시 시끄럽고 목소리 크고 흥이 넘칩니다. 그런데 정말 시댁 쪽은 고요함 그 자체더라고요. 가족들, 친지들은 물론 지인들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무건수행하시는 분들 같은지 말없이 웃으며 악수하고 눈빛으로 축하 주고받고 제 친구들이 멀찍이서 양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대요. 어쩐지 제가 신부 입장을 춤추면서 했거든요. 아빠랑 둘이 춤을 추면서 들어갔는데요. 딱 오른쪽에 있는 하객들은 들고 일어나서 휘파람 불고 사진 찍고 박수치고 폭죽 터트리는데 왼쪽 하객들은 얼음처럼 앉아서 외계인 보듯 절 보고 있더라고요. 입장하면서도 그걸 보고 좀 어이없긴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아도 그렇게 많이 특이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시집가서 그 집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시댁에서 저를 이렇게 외계인 보듯 보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오형제 중에 제가 막내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위에 네 형님도 다 조용하신 분들인 거 있죠? 얼마나 조용하신지 보통 명절 때 다 같이 모여서 전부치고 요리하면 다들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명절의 맛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친정에서 명절 한번 치르고 나면 모든 식구가 명절 후 일주일은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시집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무건수행하며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고갯짓을 하거나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로만 말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깃국 올릴까요? 이런 것도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고깃국 들어있는 냄비를 가져와서 눈빛만 보내면 어머님이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시는 식입니다. 와,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마구 조잘조잘 거렸더니 시어머니가 조용히 와서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더라고요. 음식하면서 말 많이 하면 음식에 침 튄다. 음식할 때는 말없이 하는 게 좋아. 그때부터는 너무 민망해서 저도 말없이 점만 붙였어요. 아니, 노동요라는 게 왜 있겠어요. 서로 떠들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런 맛에 일하면서 힘든 거 있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앉아서 침묵 속에 계속 부침개만 뒤집고 있자니 몸이 뒤틀릴 정도로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바로 윗 형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은 말없이 이렇게 일하는 거 좋으세요? 그런데 형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죠. 그랬더니 그제야 형님이 저를 보면서 눈빛으로 뭐 물어봤냐는 뉘앙스를 보내시면서 글쎄 귀에서 이어폰을 빼시는 거 있죠? 와, 그때 알았습니다. 나 이 집에서는 진짜 돌연변이겠구나. 그제야 찬찬히 보니 4명의 형님들은 모두 이어폰을 끼고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시댁은 일절 아무 말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목소리를 제가 시집와서 몇 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집들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며 딸한테는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도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한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저기 여보, 아버님이 내 이름을 알긴 아시겠지? 뭐 아실걸? 와, 뭐냐 진짜? 그러면 당신은 우리 형님들 이름 알아? 형수님들? 박씨, 김씨, 이씨였나? 강씨도 있었는데, 와, 너무한다 진짜. 그래도 가족인데 적어도 이름은 알아야 하지 않아? 뭐 그냥 첫째 형수님, 둘째 형수님, 셋째 형수님, 뭐 막내 형수님 하면 되지. 내가 이름 부를 일이 뭐 있어. 여기 미국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말을 말자. 네, 저희 시댁이 이런 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아주버님들이나 형님들이 나쁜 분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저랑 성향이 맞지 않을 뿐이지 다들 되게 경우 바르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하다못해 조카들까지도 조용할 뿐 그 외에는 어떤 집보다 완벽해요. 일반적으로 아웅다웅 하는 것도 저희는 별로 없어요. 아니 서로 수다를 떨기라도 해야 말 때문에라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는데 모이면 한 사람은 과일 깎고 한 사람은 떡이나 전병 그릇에 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음료수 만들고 남은 한 사람은 나르면서 무슨 군대 마냥 각자 할 일만 탁탁하니 말이 나올 것도 없고 서로 대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너무 정없지 않냐? 그 정도면 남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다들 속정은 있으셔서 제가 뭔가 근심 걱정 있는 것 같으면 문자도 아주 긴 문자가 오곤 합니다.
동서 표정이 안 좋던데 혹시 무슨 일 있냐, 내가 도와줄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이런 형님들을 인정하게 된 건 결혼 2년차 때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아이가 생겼었는데 얼마 안 가 계류 유산으로 잃었거든요. 나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서 양쪽 집에도 다 말해놓은 상태였고 그냥 아이를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태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산이 든 겁니다. 저희 친정집에서는 제 유산을 알고 세상에 어떡하냐며 듣는 사람마다 펑펑 울고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생 그게 당연하고 익숙한 줄 알고 살았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말이죠.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혼자 추스릴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할 거라고 생각하는 집이니까요. 불러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서 시끌벅적하게 구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일주일 정도 친정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참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이 왔죠.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띠링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제일 큰 형님이었습니다. 아주 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식구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하고 앞에서 펑펑 울어도 정작 저는 눈물이 안 났었거든요. 헌데 큰형님 문자를 보고는 제가 그만 눈물샘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별다른 위로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귀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냥 그런 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자 한자 얼마나 정성껏 눌러서 쓰신 게 티가 나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우리 집 스타일처럼 말로 시끄럽게 위로하는 것도 위로지만 이렇게 뒤에서 은근하게 아궁이 불처럼 데워주는 위로가 더 필요한 때도 있구나라는 걸 말이죠. 그러면서 문자 말미에 형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동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도미탕수 그리고 지난번에 추석 때 맛있다고 많이 먹었던 약과집에서 특별히 약과 주문했어. 문 앞에 놓고 가니까 조금 마음 추스리게 되면 문 열고 나가서 가져가. 세상에, 형님이랑 저희 집 2시간 반 먼 거리거든요. 먼 거리를 이 음식을 바리바리 해서 갖다 놓으시면서 혹시 부담 줄까봐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신 겁니다. 아마 예전에 저라면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도 가족으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고 갈 수 있냐며 이해가 안 되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는 그냥 먹거리를 가져와서 두고 간 형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와서 수석거리면 그게 더 스트레스인 시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큰형님의 팬이 되었어요. 나머지 형님들도 비슷한 스타일이셔서 큰형님이 그렇게 갈비찜과 도미탕수를 집 앞에 놓고 가신 후 이틀에 한 번꼴로 두 형님이 차례대로 제가 좋아하는 걸 집 앞에 놓고 가셨어요. 제가 결국 형님들한테 덕분에 너무 힘이 났다. 이제 기운 차릴 수 있으니 형님들 더 이상 고생 안 하셔도 된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야 그분들의 몰래 음식 갖다 놓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무심하게 계셨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남편한테 듣긴 했지만 제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러냐 또 언젠가는 생기겠지 라고 무덤덤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틀을 두 분이서 몰래 우셨다고 했는데 그게 손주가 없어져서 운 게 아니라 제 몸 상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우셨다며 남편 통해서 제 보약을 한 채 지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먹을게요. 그런데 이런 보약은 저랑 같이 가서 지으시지
왜 힘들게 혼자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괜히 보약지어 먹이면 얼른 다시 아이 가지라고 부담 주는 것 같으니 그냥 건강 챙기라는 말이랑 같이 보약이나 보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일단 네 몸부터 챙겨라. 그날 어머님이 해주신 말이 제가 결혼하고 들었던 가장 긴 어머님의 말이었어요. 어쨌건 이런 집안이니 어쩌겠어요. 속정이 깊은 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 스타일과 다르지만 그래도 적응을 해야죠.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저런 집안에서 자라고 형이랑 형님들도 다 조용한 사람들인데 왜 저랑 결혼했냐고요.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 저를 본 게 대학교 축제 때였대요. 저랑 남편이 학교가 다른데 저희 학교 축제가 워낙 좀 유명합니다. 행사도 많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초대 가수들도 대형 가수들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종종 구경을 오곤 했거든요. 남편도 친구들 등살에 어쩌다 오게 됐던 거죠. 남의 학교 축제를 구경 가는 것도 처음이고 자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얼른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글쎄 테이블 위에서 제가 오징어를 양손에 들고 훌라춤을 추고 있었대요. 와, 저 여자 엄청 취했네라며 봤는데 놀랍게도 전혀 취하지 않았더래요. 남편은 그때 문화적 쇼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맨정신에 저렇게 놀 수 있단 말이야? 대체 저 여자는 뭐지? 그런 호기심으로 저를 보다가 저희 학교 선배한테 연을 대서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배가 저한테 축제 때 저한테 반한 엄청 괜찮은 다른 학교 남학생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자 해서 무지 설레면서 소개팅에 나갔었거든요. 사실 학교 내에서 남자친구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제 오징어 춤과 그 외 다양한 사건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번 연애 때는 최대한 내 모습을 숨겨보자 하고 연애하는 동안 내내 본능을 억제하느라 몹시 애썼는데 제 본연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고 그게 궁금해서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좀 허탈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했으니 해피엔딩인 걸까요? 아니 대체 어떤 남자가 오징어 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훌라춤 추는 여자한테 반할 수가 있대요. 참 내 남편도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고 말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약간 그런 대상으로 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그맨을 보는 느낌이랄까? 아니면 공연을 보는 느낌으로 저를 보시는 게 확연히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댁에 제 노선을 철없고 웃기네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댁에서 막내 며느리로 살아남는 저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됐습니다. 처음 아이를 잃은 후로 다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 없이 사는 것도 삶의 또 다른 방법이겠다라는 데에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각자 건강하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희 아버님 몹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사그라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어르신들은 한번 쓰러지실 때마다 한풀씩 꺾이신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몇 달 거동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열일 제치고 성실하게 아버님 간병을 도맡아 하셨어요.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도와드렸지만 어머님이 영 곁을 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험한 꼴 보지 말고 힘들게 와서 애쓰지 말라는 어머님만의 배려였겠죠.
그런데 힘없이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어느 날 저희 며느리 5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두툼한 봉투를 딱 5개 꺼내놓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너희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내 전 재산이 여기에 다 나눠서 들어가 있어. 앞으로 나한테 와서 간병 잘해주는 순서대로 여기 재산이 제일 많은 봉투부터 제일 적은 것까지 차례대로 내가 나눠줄 생각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들끼리 경쟁을 붙이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줄도 몰랐지만 그렇게 나눠주실 재산이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체력이 딸려서 앞으로도 계속 간병을 할 힘은 없고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 은근히 낯가리고 까다로워서 간병인의 요양보호사 낯선 사람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없던 병도 생길 뿐이시지 않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혼자 옮겨 살 원룸집 하나 그거 할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바꿨다. 저는 흘끔 형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 표현 없는 형님들답게 그때도 역시나 별로 얼굴에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문득 제가 시댁의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약간 천둥망아지 같은 데가 있어서 흥이 많고 발발거리는 대신 디테일하게 자세한 걸 뭘 챙기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버님이 그냥 집하라고 좀 보태주시고 가끔 저희가 용돈 드리면 그거 모았다가 다시 돌려주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우신 건 아닌가 보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아버님이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대체 살고 계신 이 집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는 한 번도 제가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셔? 그랬더니 남편도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글쎄, 엄마 아빠랑 대화가 많이 없어서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자라면서 우리 오형제들이 하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도와주시곤 그랬어. 왜 우리 집 할 때도 긁어 모아 2천 부족했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셨잖아. 순간 인간적인 욕심이 훅 올라오면서 혹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유산이 있으신 거라면 간병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었나 봐요. 형님 4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봉투 5개를 보여주신 그날 이후 시댁 문턱은 들락거리는 저희 며느리 5 때문에 반들반들해졌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진짜 과묵하신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서로 언제 간다 이런 일정 공유도 없고 가보면 늘 누군가 있거나 가서 있다 보면 또 한두 명씩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님이 말씀이나 그렇게 하신 거지 뭐 돈이나 있으시겠나 싶었는데 3달 정도 지났을 때 특별 정산을 하신다면서 갑자기 봉투에서 뭔가 꺼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반찬이며 간식 사다 나른 둘째 형님이 50만 원을 받고 아버님 안마해드리고 이발해드린 셋째 형님이 30만 원, 집 청소 도맡아 했던 첫째 형님이 20만 원, 말벗 해드린 제가 10만 원,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거의 못 온 넷째 형님이 한 푼도 못 받는 꼴찌가 되었습니다. 아마 평소 과묵하고 말없는 성격이라 티를 안 내신 거지 여느 여자들 같은 성격이면 서운하다. 그래도 어쩌면 한 푼도 안 주시냐? 이건 좀 너무하다고 한마디는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딱 봉투 나눠주시고 쿨하게 누워서 잠 청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어라, 이거 그냥 장난처럼 받아들여야 할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겁니다. 둘째 형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진짜 주실 줄은 몰랐네. 내일 올 때는 소불고기 좀 해서 와야겠다. 어머, 형님, 내일도 오시게요? 아유, 제가 올게요. 둘째도 이제 안 아파서 제가 좀 자주 올 수 있거든요. 어? 아버님 아까 팥죽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내일 오려고 했는데. 잘 됐네. 다들 오면 되겠다. 안 그래도 내일 커튼이랑 이불 빨려고 했는데. 와서 대청소하고 불고기 먹고 간식으로 팥죽 먹으면 되겠네. 그럴까요? 아, 형님, 새알심 좋아하시죠? 많이 삶아올게요, 그럼. 갑자기 위기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아니, 돈봉투가 무섭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다들 불타오른 것 같은데 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모르게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올게요. 지난번에 그 복숭아 케이크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아, 아버님 그거 진짜 맛있게 드셨던 모양이더라. 나한테도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팥죽도 이기고 소불고기도 이기고 복숭아 케이크 다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긴장해야 되나? 형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긴장이 된 건 저였습니다. 아니, 뭔가 표정에 변화라도 있는 사람들이어야 저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형님들 정말 기가 막힌 포커페이스거든요. 아, 포커페이스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것도 제가 물색 없이 까불던 신혼 초의 일입니다. 그때도 아마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겨울 옷까지는 아니고 반팔 위에 조금 따뜻한 옷을 입었으니 추석 무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머님의 주의로 음식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지만 정말 그 외의 시간도 침묵인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밥상 다 물리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TV를 보고 한쪽에서는 조용히 신문을 보는데 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만 들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볼륨을 작게 해놓고 들으시는지 저도 모르게 발끝을 세워가며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해도 그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손가락에 힘을 빡 주고 혼자 조심조심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이럴 거면 왜 가족들이 모였나 싶은 거예요. 좀이 쑤시고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 막내인 내가 한번 이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패기로 게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게임 하나 해요. 제가 게임하자고 조르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당황하시고 형님들은 아니 무슨 이런 또라이가 들어왔지라는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당연히 시아주버님들도 저를 외계인 보듯 보셨고 저 구석에서 남편만 혼자 황당한 얼굴로 킥킥킥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 저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단 한 판이라도 게임을 해야겠다는 일념에 가득 찼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임은 마피아 게임이었습니다. 마피아 게임은 일단 포커페이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체 인물 중에 마피아를 정하고 시민을 정하고 그래서 누가 마피아인지 골라내서 그 마피아를 없애는 게임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게임이 돌아가도 그 누구도 마피아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마피아 게임의 묘미는 서로 마피아라고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마피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질문들을 하다가 뭔가 단서가 잡히면 그걸 빌미로 한 사람을 막 몰아가고 그러면서 서로 헷갈리고 오해가 쌓이면서 거기서 웃음이 터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다들 말들이 없이 눈으로만 흘끗흘끗 보면서 한참 침묵 끝에 마피아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듣고는 또 네 라고 수긍하고 바로 침묵이 이어지니 제대로 게임이 될 리가 있나요? 게다가 다들 어쩜 표정이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저는 어떡하든 게임을 끌어가 보려고 끙끙 혼자 애를 쓰다가 30분 만에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내내 파한 데서 포복 절도를 하며 자기 평생 웃을 거 다 웃었다고 앞으로 살면서 전혀 웃는 일이 없더라도 이해해달라며 배를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웃더라고요. 연애 기간 결혼 생활 통틀어서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남편이 웃은 건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게임 현장을 봤어. 정말 영상으로 찍어서 어딘가 제보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친 듯이 웃는데 얄밉기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포커페이스 완벽한 형님들이니 당초에 이 형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심인지 아니면 저를 놀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다들 아버님의 상금에 관심이 커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고도의 작전을 쓰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름 제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뵈면 좋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막 몰두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아버님 앞에 얼굴을 비춘다는데 저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불이 나게 아버님이 너무너무 맛있어 하셨던 복숭아 케이크를 2개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과점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 그래도 식구들이 여러 명이니 큰 케이크로 2개를 사서 1등으로 집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 형님들이 벌써 다 와서 커튼 싹 떼어 빨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은 소파에서 흐뭇하게 앉아서 과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막내 왔냐? 아버님, 제과점이 이제 열어서요. 아이, 괜찮다. 아이고, 그 복숭아 케이크 아주 기대된다. 아버님이 정말로 케이크가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한 번도 저한테 맛있다, 좋다 표현을 하신 적이 없는데 복숭아 케이크는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방금 웃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셋째 형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아까는 팥죽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팥죽을 더 기다려 주셔야죠. 저 새알심도 엄청 많이 삶아왔는데. 그럼 팥죽도 기대되지. 아버님, 소불고기는 단가가 제일 비싸요. 소불고기 아까 전에 드시고 싶다고 빨리 점심시간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그래. 소불고기도 기대된다. 세상에, 저는 무슨 경연대회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순간 받았습니다. TV에서 보는 트로트 경연대회 같은 거 보면 판정단 앞에서 서로 자기 음악 좋아해달라고 어필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형님들이 날 세워 달려드신 게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와중에 저는 혼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막연하게 넋놓고 있다가는 정말 재산 한 푼 못 받게 생겼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날은 얼결에 다 같이 모여 커튼이며 이불 싹 빨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 같이 두둑하게 소불고기로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간식으로 팥죽이랑 케이크도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분들 모임에 다녀오신 어머니도 뒤늦게 합류하셔서 여자 6에 아버님까지 시댁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나름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죠. 거기에 남편들이 다 퇴근하고 시댁으로 오는 바람에 마치 명절처럼 우르르 모여서 저녁도 먹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묻더라고요. 아니, 아까 갑자기 큰형이 전화와서 다들 본가에 있다고 와서 저녁 먹으라 해서 가긴 했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몰라 나도 얼결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남편도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진짜 어디 숨겨둔 재산이 있나 이러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니 슬그머니 그러는 겁니다. 이 형수님들이 이런 거에 불타오를 성격들이 아닌데 진짜 있긴 한가 보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아, 그 소리를 듣는데 왜 제 마음속에 오래 꾹꾹 숨겨 눌러두었던 승부사의 기질에 불이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건 재산을 얻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형님 넷을 이기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만 좀 겉도는 성격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유 없이 기죽어 있을 때도 있었는데 흥생흥사, 흥 넘치는 제가 제대로 마음먹으면 얼마나 신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저 나름 학교 다닐 때 미술 동아리도 했었고 연극 동아리도 했었고 봉사활동으로 구연동화 선생님도 오래 한 레크레이션 전문가거든요. 물론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제가 있는 곳은 늘 레크레이션과 노래와 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한번 제대로 불살라 보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나 불타올랐다 간만에. 당신 마누라 내일부터 시댁 출근이다. 아유, 적당히 해. 우리 그 돈 없어도 살아. 아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의 흥과의 싸움이야. 정면 승부다. 아버님 몸안 어딘가에 숨어있을 한 톨의 흥이라도 끌어올려서 불씨를 지펴보겠어. 제가 주먹까지 쥐며 불끈하니 남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한번 꽂힌 저를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는 거의 매일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컨디션이 좀 괜찮으신 날에는 훌쩍 모시고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갔어요. 요즘 동물원이랑 놀이공원은 시스템이 좋아서 오히려 휠체어에 태워 모시고 다니기가 정말 좋거든요. 평일 낮 사람들이 적은 시간만 고르면 구석구석 길도 잘 되어 있고 먹거리며 쉴 곳, 볼 것까지 풍성해서 모시고 가기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물원에 도착한 아버님은 처음에는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동물원이라는 곳을 와본 지 50년도 더 된 것 같다며 이 나이에 여길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이처럼 좋아하시던지 예전 동물원과 너무 다르다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들이 다 있냐며 하나하나 보며 신기해하시고 행복해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 드셔보신다면서 햄버거를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갑자기 엄청나게 반성이 되고 당황스러운 마음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야 길 가다 배고프면 휙 사먹는 게 햄버거인데 아버님은 낯선 음식이기도 하고 안에 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니까 궁금한 적은 있었는데 선뜻 들어가서 드셔보시지를 못했던 거죠. 자식들도 자기들이나 먹을 줄 알았지 부모님이 햄버거를 드시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지 물어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무심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햄버거 한번 못 드셔본 노인으로 늙으신 거죠. 아기처럼 햄버거 속을 열어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아버님을 보는데 주책맞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게 슬쩍 돌아앉아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앞으로 진짜 살아계실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은 햄버거를 하나 뚝딱 드시고 감자튀김도 절반이나 드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 구슬 모양 동글동글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서 쥐어드렸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아버님이 글쎄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 있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동네에 진짜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염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은 늘 염소젖을 마시면서 그걸 동네 애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 당시만 해도 귀했던 꽁꽁언 얼음에 그 염소젖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샤베트 같은 걸 녹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와 있는 대로 뻐기면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꽁꽁 얼린 염소젖, 그 위에 꿀까지 뿌렸으니 어린애들이 얼마나 한 입 먹고 싶었겠어요.
다들 한 입 먹겠다고 그 부잣집 아들이 시키는 걸 노예처럼 다 했나 봐요. 코끼리 코 돌라면 돌고 흙 먹으라면 먹고 그러면서 진짜 쥐똥만큼씩 얻어먹었는데 아버님은 그때도 그렇게 해서까지 먹고 싶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놈이 글쎄 와서 큰 절을 하면 한 숟갈 주겠다는 거야. 싫다고 했지. 그랬더니 나한테 다가와서 이 가난한 놈이 굽힐 줄도 모른다며 내 발 아래에 그 염소젓 얼린 걸 그대로 버리대. 그걸 동네 애들이 달려들어서 흙바닥에 스며든 걸 콕 짜서 또 먹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으니 그놈이 부화가 났는지 싹 버리고 난 그릇을 내 얼굴에 탁 털더라고. 그런데 얼굴에 떨어진 그 몇 방울이 입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정말 눈물이 나게 맛있는 거야. 어린 마음에도 아까 가서 절을 할 걸 하는 마음이랑 그게 맛있다는 생각에 절을 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는 나에 대해 실망이 엉켜서 분하더라고. 근데 몇 년 못 가서 그 형은 세상을 떠났다. 망나니처럼 자랐는데 집에서 밀주 담그는 걸 몰래 먹다가 그게 독했는지 갑자기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가, 네가 사준 이걸 먹는데 왜 갑자기 그 형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이 좋은 것도 못 먹고 갔구나 네가. 이런 생각이 나네. 아버님 진짜. 저 오늘 아버님이랑 놀려고 왔는데 왜 자꾸 저 울려요. 저는 또 아버님 얘기를 들으며 혼자 눈물샘이 터져서 죽죽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바로 빙수기계를 하나 주문했죠. 며칠 뒤 도착한 빙수기계를 들고 시댁을 갔습니다. 시댁 냉장고가 넘치다 못해 토할 것처럼 꽉 차 있더라고요. 넷째 형님도 양손 가득 뭔가를 해오셨는데 냉장고 안을 보고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아니, 그저께 둘째랑 첫째가 와서 뭘 많이 해놓고 갔어. 우리 둘이 어떻게 다 먹니? 할 수 없죠. 시간 되면 다 오라고 해서 오늘 냉장고 비워야겠어요. 그렇게 또 저희는 얼결에 5 형제와 배우자까지 총 10명이 우르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건 아들들이었어요. 아니, 우리 집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형, 나 잘할 때보다 요즘 형 얼굴 더 자주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나한테 새삼 형도 있고 동생도 있었지 하고 요즘 깨닫고 있다. 남편들이 어리둥절해 하거나 말거나 이미 지난 10수년 지낸 것보다 더 친해진 며느리들은 각자 냉장고를 뒤져 알아서 음식들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냉동 생선부터 며칠 전에 형님들이 해오신 반찬의 먹거리까지 뷔페 부럽지 않은 한 상이 뚝딱 차려지더라고요.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건 요리를 하면서 다들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서로 계속 시댁을 엇갈린 시간에 찾게 되니 겹치지 않게 뭔가 준비를 하거나 오는 날과 시간을 서로 알면 좀 더 나으니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식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어머님도 저희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그 얘기를 듣다가 중간중간 끼어들기도 하시고 갑자기 생각나면 본인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대화가 있는 부엌 풍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녁 식탁은 아주 풍성했어요. 육해공의 모든 음식이 다양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먹는 힘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진짜 그게 무섭긴 무서웠습니다. 저걸 언제 다 먹어치우나 했던 게 이러다가 모자라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식사 후에 저는 제 비장의 무기 빙수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는 형님들에게 며칠 전 아버님과 다녀온 동물원 얘기를 하면서 염소젓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형님들이 또 눈물을 보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저희 형님들이 감정 제로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말없이 다들 일어나서 그릇 준비하고 얼린 우유에 연유 꺼내오고 어디선가 과일 통조림도 꺼내서 따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팥은 삶아왔거든요. 취향껏 얹어 드시라고 큰 그릇에 하나 담고 일단 아버님의 추억의 맛을 만들어 드리려고 언 우유를 정성껏 갈아 폭신하게 그릇에 담고 꿀 대신 연유를 살살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갖다 드렸죠. 아버님, 오늘의 후식이에요. 아버님 눈이 휘둥그레 커지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해서 염소젓 대신 우유로 만든 추억의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더니 아, 왜 또 아버님까지 눈이 벌개지시는 건지. 제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한 숟가락을 드시고는 말없이 또 한 숟가락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놈. 아, 이런 며느리도 못 보고 갔어, 그 형. 아가,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는 천천히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아들들은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꿈뻑이고 있고 저한테 얘기 다 들은 형님들은 한쪽에서 훌쩍이고 있는 기이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저한테 눈짓으로 뭐냐고 묻는 남편한테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하고 신나게 빙수기계 돌려 한 그릇씩 나눠줬어요. 꽤 많이 삶은 팥도 동이 나고 연유도 동나고 우유 간 것도 싹 먹고 나니 그제야 뿌듯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잔치처럼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궁금함에 얼굴이 폭발할 것 같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는데 와, 저는 이 남자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울다 운전이 안 돼서 차를 길 옆에 세우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당황한 건 저였죠. 열심히 달래는 제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마워. 자식보다 낫다. 진짜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런 남편을 보니 또 제 안에 뭔가가 꿈틀거리더라고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어디 한번 끝까지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런데 저만 그런 마음을 먹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형님들의 이벤트도 몹시 다양해졌습니다. 놀이공원과 동물원은 없었지만 예쁘게 꾸며진 정원이 멋있는 카페나 호수가 예쁜 산책길 등 아버님은 평생 다니셨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계실 때보다 확실히 더 기운이 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가끔 시어머니도 동행을 했고 또 때로는 어우렁더우렁 식구들이 모두 함께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셋째 형님이 아버님 모시고 가려고 프라이빗한 수영장이 있는 펜션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준 인원이 20명이라면서 올 사람은 오라고 연락을 돌리셨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또 우르르 다 같이 가게 되었죠. 저는 무슨 펜션이 20명이나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회사나 그런 곳에서 세미나 같은 거 하려고 빌리는 엄청 큰 독채 펜션이더라고요. 친한 지인이 하는 펜션인데 마침 비수기라며 아버님 얘기 듣더니 가능하면 식구들끼리 와서 놀고 가라 싸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2박 3일 동안 펜션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어요. 신기한 건 제가 2박 3일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시댁 식구들 너무 조용해서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대화가 끊이지 않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제가 게임을 하면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어요. 세상에 마피아 게임이 되더라니까요. 서로 편갈라서 어머님 아버님을 심판으로 두고 스포츠 게임도 하고 따뜻하게 온숲을 채워서 다 같이 물에 둥둥 떠서 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바베큐도 하고 캠프파이어까진 아니더라도 모닥불 피워놓고 이것저것 구워 먹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TV에서만 보고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자식들 덕에 이런 호강을 다 한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다들 좀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래저래 많이 놀러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오히려 저희가 모시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첫 경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드린 햄버거가 아버님의 첫 경험이었던 것처럼 온수풀이 채워진 펜션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는 멋진 산도, 꽃이 가득 피어있는 공원도, 안개가 내려앉아 촉촉한 숲 산책길도 어머님, 아버님은 모두 처음이시더라고요. 남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내 모든 경험을 엄마랑 아빠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엄마 아빠의 나이 들었을 때 경험을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을까? 형수님들이랑 당신 덕에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 정말 고마워. 저도 새삼 아버님이 재산을 걸고 서로 경쟁을 시킨 거긴 하지만 이걸 계기로 스스로가 한 뼘 더 큰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 아빠는 자식들보다 훨씬 더 젊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보면 최신 전화기도 제일 먼저 바꿔서 갖고 계시고 뭐가 유행한다 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해드리면 이미 엄마 아빠는 해보신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성격이 그러시니 굳이 저희가 챙겨드리지 않아도 알아서들 척척 하시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둘러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특이한 거고 저희 시부모님이 일반적인 부모님의 모습일 텐데 제가 그동안 특이한 친정 덕에 좀 무심했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우리 앞으로는 좀 더 잘해드리자. 남편과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하며 저희는 어느샌가 서로 경쟁하는 걸 잊고 함께 노는 재미에 뒤늦게 맛이 들려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도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그런 거 별 상관도 없어졌어. 그러니까요. 형님, 이쯤 되면 그냥 n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에는 누군가 하나 내가 1등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을걸? 그럼요, 있겠죠. 저는 또 그럴 때 빼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아닐까요? 어머, 무슨 소리야. 동서가 이벤트를 좀 자주 하긴 했지만 객단가 비싼 건 내가 제일 많이 했다고. 맞아, 셋째가 많이 했지. 어머, 형님,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 둘째도 많이 했지. 아버님이 이거를 다 어떻게 계산하실지 모르겠네요. 아유, 몰라. 나는 이미 순위권 밖이야. 첫째 형님의 한탄 같은 말에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반년쯤 흘렀을 때였어요.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아버님한테는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는데 그날 새벽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자는 듯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 불안했던 느낌이 이거였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 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당장 아버님께 뛰어가지 않았을까 혼자 자책하는 마음이 들면서 눈물만 한없이 흘러내렸어요. 이미 아버님이 편찮으신 거 알고 있었고 돌아가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죽음이란 준비를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형님들과 시아주버님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셔서 무사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도 저희는 몹시 화기애애했어요. 오시는 아버님 친구들, 지인들마다 저희를 붙들고 어쩜 이렇게 복이 많으셔서 자식보다 나은 며느리를 5이나 두셨는지 모르겠다고 저희 손을 놓지 않은 채 엄청 칭찬들을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평소 과묵해서 쟤는 혀가 없다라는 놀림까지 받을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없는 아버님이셨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수다스럽게 며느리들 자랑을 하셨다고 해요. 다들 너무 부러워하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들이 세상에 어딨냐며 아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며느리 복 넘치는 사람으로 엄청 유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오셔서 그렇게 저희를 붙들고 훌륭한 며느리들이라며 칭찬들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떤 분은 글쎄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 저희 5한테 용돈까지 주려고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열흘쯤 지났을 때 어머님이 저희 며느리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한테 봉투를 꺼내서 내미시더라고요. 이미 장례 치르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버님의 봉투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순위 다 정해놓고 가셨다. 순위를 정하셨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막내 네가 1등이야.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님들께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흘낏 형님들을 봤죠. 그런데 저희 형님들 표정에 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좀 친해져서 어느 정도 표정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아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어서 봉투 열어봐.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하자. 큰 형님의 말씀에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에 탁탁 털어봤더니 평소 아버님이 많이 아끼시던 오래된 시계와 아버님이 새끼손가락에 늘 끼고 다니시던 작은 보석이 박힌 반지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저에 대한 고마움이 구구절절 담긴 꼭꼭 눌러 쓴 아버님의 글씨가 가득했어요. 이미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터져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자세하게 읽으면서 알았지만 아버님은 제게 제 덕에 절간 같았던 집이 시끄러워지고 그 덕에 아버님이 살면서 가장 많이 웃으며 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며 특히 놀이공원 데려가줘서 행복했고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나머지 형님들에게도 봉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공동 2등이라고 하시면서요. 형님들 봉투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소 아버님이 갖고 계시거나 쓰셨던 것들이 하나씩 들어있었고 편지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형님들한테 이게 뭐냐고 형님들 알고 있었죠 라고 했더니 형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어딨어. 처음에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들은 다 알았지. 목돈 모이는 족족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자식들한테 슬그머니 밀어주셨잖아. 우리도 다 알지.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버님 덕에 동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더 잘 알게 됐고 또 동서 덕에 이렇게 식구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법을 알게 됐으니 아버님이 참 멋진 유산 물려주고 가신 것 같아. 그치? 그 말에 또 감동받아서 꺽꺽 울었죠. 그렇게 아버님이 저희를 경쟁시킨 덕에 저희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다 같이 여행을 가서 더욱더 시끄럽게 노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친정보다 훨씬 흥 많은 가족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아버님이 몹시 보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저한테 그러시겠죠. 너 없어서 이 하늘나라가 너무 쓸쓸했다고 말입니다.
아버님이 그곳에서도 행복해 하시면서 이 다음에 제가 갔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